저 카메라 이 컴퓨터랑 연결이 안 돼서 그 온라인에 있는 학생들은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아마 그러니까 내일까지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이메일로도 공지했는데, 일단 원래 계획대로 내일 그 보강 수업은 할 예정이고, 시간은 이 시간이 아니라 오전 10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시간이 안 맞아서 뭐 다른 수업 때문에 못 오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뭐 결석은 따로 없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으로는 전원 출석으로는 해주는데, 대신에 대면 참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14번 14번 이상 만족을 해야 되는 그거에는 내일 실제로 대면으로 오면은 그러면 그건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온라인 참석으로만 그냥 카운트를 할 거니까, 그거는 혹시, 그러니까 대면 참석에 그 카운트를 받고 싶으면 그럼 내일 오도록 하고, 아니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질문은 없죠? 예.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러니까 몇 가지 그 회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웍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기계적인 문제에 더 적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근데 저희가 결국에는 이 파워라는 걸 정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간당 하는 일의 양을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파워를 얘기했고, 그다음에 전하량과 전압의 이런 관계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전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정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저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연결해서 얘기했던 게, 사실은 저희가 파워라는 게 그럼 어떻게 정의되냐 했을 때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나타낸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였습니다. 그다음에 전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마치 이런 미케니컬한 상황 같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그때 여전히 물론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뜻은 올라갔을 때 위치 에너지랑 내려올 때 위치 에너지는 다 다르긴 한데,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다는 거는, 여기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을 때 그 지점에서 항상 똑같은 값을 가지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저희가 약간 여기를 이렇게 다 돌면서 한 번 더 하면은 얘네들이 그러니까 서로 부호가 반대가 되면서 서로 캔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압이란 걸 정의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유사한 상황이 사실은 전기 회로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이런 루프가,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회로로 닫혀진 이런 거를 루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루프를 따라서 저희가 전압을 다 더하면은 그럼 얘도 다시 0이 돼야 된다. 그게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 전압에 대한 법칙일 겁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맞죠?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는 여전히 회로 해석하는 데서는 키르이호프의 제1법칙과 제2법칙만 원래 알면은, 그러면은 원래 모든 회로는 다 분석은 가능한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그러니까 실질적인 회로에서는 약간 그게 적용이 안 될 수 있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으로 회로가 루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루프 사이로 만약에 자기장의 세기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추가적인 어떤 전압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일단 그런 문제는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게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쯤에 했던 첫 번째 럼프트 메터라고 가정했을 때의 그러니까 가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통 이런 어떤 엘리먼트가 있으면, 물론 여기는 좀 그냥 일반 와이어처럼 보이지만, 와이어가 아니라 일반 저항이라든지 아니면 전구라든지 그런 어떤 오브젝트가 있을 때, 여기서 저희가 다룰 때 항상 또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는, 여기로 들어온 만큼의 전류는 항상 똑같은 만큼으로 이 다른 터미널을 통해서 나온다. 이게 딱 두 가지의 법칙으로 저희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가정은, 저희가 다루는 회로는 저희가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떤 신호들이 충분히 천천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얘가 바뀔 때에 그러니까 너무 작은 소자에서 되게 빠르게 바뀔 때는
그럴 땐 저희가 이런 회로 해석을 할 때 완전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RF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사용하는 그 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냥 간단한 몇 가지 그냥 가정을 하고 저희는 이 과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러니까 회로를 분석할 때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식의 하나의 어떤 전기 소자가 주어졌을 때 뭐 제일 친숙한 뭐 전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항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주어졌을 때 저희가 해석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이 엘리멘트에 대해서 뭐 두 개의 터미널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다루는 대부분의 엘리먼트들은 이렇게 끝에 두 개의 터미널을 가진 이런 엘리멘트들을 다룰 테니까 이럴 경우에 저희가 일단 전압의 부호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여기다가 여기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 양쪽에 그 사이에 전압을 정의하려고 할 텐데 그때 저희가 어느 쪽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전압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그럼 요 밑에 있는 터미널하고 위에 있는 터미널 중에 누가 더 전압을 높은 거를 나타내냐의 약속을 정확하게 정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나중에 계산을 할 때 되게 꼬이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동시에 저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여기에 또 전류가 흐를 텐데 그때 저희가 전류에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만약에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이때 나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을 플러스라고 정의할 건지 마이너스로 정의할 건지 그거를 미리 약속을 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제가 보통 그러니까 뭐 회로를 분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나면 그러면은 사실은 여기에는 사실 제가 자유도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처럼 뭐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저항이었다 하면은 제가 뭐 요 위에를 플러스로 정의하고 요 밑에를 플러스로 정의할 수도 있지만 그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제가 여기다가 나는 왠지 회로를 분석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요 밑에 쪽이 요 위에 터미널보다 그 전압이 보통 높을 것 같다고 예상하면 사실 이거를 그냥 쓰는 것도 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이럴 경우에 그러면 내가 전류의 방향을 이쪽으로 흘 거냐? 그러니까 진짜로 물리적으로는 만약에 여기에 이쪽보다 그 전압이 높으면은 그러면 물리적으로 무조건 전류가 밑에서 위로 흘러야 되고 반대로 만약에 이 V 값이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요 위가 요 밑에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럴 경우에는 위에서 그 아래로 흐르는 게 그거는 물리법칙이긴 한데 그거는 물리법칙이고 제가 이거를 모델링을 할 때 그때 어느 방향을 플러스의 전류 방향으로 정하는지는 그거는 그냥 저의 선택입니다. 자유도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플러스의 전류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여기를 그러니까 이쪽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헷갈리게 쓸 수 있으니까 이쪽 방향을 제가 플러스의 방향으로 잡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권하는 방식은 제가 전압의 부호를 그러니까 전압의 플러스 터미널을 이쪽으로 잡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잡았다면 그러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그러니까 전류의 플러스 방향으로 정의를 해라라고 보통은 권합니다. 그거를 저희는 보통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수학적으로는 다 풀 수는 있는데 이렇게 안 하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희가 얻는 장점은 뭐냐면 제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예를 들면 여기 뭐 예를 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그 오음의 법칙인데 저희가 어떤 저항을 주어지고 그다음에 저항값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볼티지와 그다음에 저항과 전류 간의 관계는 이렇게 아주 단순한 선형 관계가 존재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를 안 쓰고 그냥 플러스를 썼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그러니까 여기 터미널에 비해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잡는 이런 컨벤션을 잡으면서 동시에 전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요 하나의 식으로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그 전류의 방향을 제가 요 위에도 그리고 자꾸 밑에도 그러니까 헷갈릴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그 플러스는 여기로 했는데 전류의 플러스 방향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때 요 V와 R과 I의 관계는 이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는 뭐 이런 관계입니다. 뭐 이렇게 풀고 하면은 아무런 문제 없어요.
단지 굳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친숙한 V는 IR 공식을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마이너스 IR 공식을 쓸 거냐? 예, 그 얘기에서 그냥 가능하면은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예,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를 플러스로 잡아라. 예, 그게 그냥 그 컨벤션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컨벤션이, 그러니까 보통의 대부분의 컴포넌트에는 이걸 많이 쓰는데 이 책은 여전히 볼티지 소스라고 해서 제가 예, 그리고 뭐 이거에 그냥 다른 상황이 이건 거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쪽 방향을, 예, 이쪽 방향을 전류의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라. 이게 그 여기서 말하는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예, 근데 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언제가 있냐면, 뭐 여전히 이 방식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이 책은 이런 볼티지 소스라고 해가지고 뭐 전압을 만들어내는 애, 그러니까 뭐 그냥 간단하게 배터리라고 생각해야 되죠. 이럴 경우에 그러면 얘도 사실은 여기 양 끝단에 전압을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요 위를 플러스 부호를 잡고 요 위를 마이너스 부호를 잡았으면은 아까 얘기하는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을 따르면 전류의 플러스 방향을 이쪽으로 잡아야 된다고, 예, 하는 게 저 앞에서 얘기인데, 근데 보통 이런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를 보통은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여전히 이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볼티지 소스냐, 그러니까 볼티지나 뭐 커런트 소스냐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저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을 사용하는데, 보통 많은 전자회로나 아니면 전기회로 책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소스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을 잡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일반적인 진짜 이런 볼티지 소스들은 여기가 플러스 볼티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볼티지면은 전류가 이쪽으로 많이 흐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직관적이라서, 예, 그래서 이거를 많이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뭐 어느 거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수업 시간에 어떤 때는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을 쓸 거고 어떤 때는 그냥 다른 책들의 그런 컨벤션을 섞어 쓸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게 섞었으면은 저 사람 왜 저러나 하지 말고 그냥 제가 그냥 그때마다 편한 대로 한다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이런 식으로 방금 전처럼 그렇게 어떤 엘리멘트가 주어졌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여기 두 개의 터미널에 볼티지 V를 가했을 때 그때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그 관계를 찾아내는 게 보통 저희가 그 엘리먼트를 모델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수학적으로 나타낸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볼티지와 커런트, 그러니까 전류의 관계 또는 반대로 전류와 커런트의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식을 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전류와 전압과 뭐 또 시간의 관계 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엘리멘트를 우리는 이렇게 추상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렇게 수학적인 모델링을 할 것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까 나왔던 이런 예를 다시 본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저항이란 것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을 하냐면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오음의 법칙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로축이 볼티지를 나타내고 세로축이 전류를 나타낼 때 저희가 뭐 옛날에도 많이 배웠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여기를 V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을 제가 전류라고 했을 때, 예, 그럴 때 저희는 뭘 하냐면 볼티지는 저항 곱하기 I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I는 볼티지를 저항으로 나눈 그런 값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항 값은 보통 고정된 값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전류를 결정하는 거는 전압의 크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 전압을 더 센 애를 가하면 그러면 그만큼 더 센 전류가 흐를 거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전압을 0V를 가하면 그러면 전류도 0일 테니까 뭐 이렇게 찍힐 거고 그래서 계속 전압이 늘어남에 따라 이런 식으로 선형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선형적인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되게 예, 많이 예전에도 봤을 문제인데 저희가 앞으로 다루는 엘리먼트는 꼭 이런 애들만 다루진 않아요. 이 수업에 이번 학기에 처음에 한 4분의 1 정도는 아니면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물론 이런 애들 위주로 다룰 건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저항이 주어졌을 때 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쭉 배운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꼭 그러니까 이런 식의 룰을 안 따른 애들도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른 예가 뭔지를 하면은 그냥 이 교재에서도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다이오드라는 게 있다. 예, 그리고 다이오드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심볼을 보통 이런 예, 심볼을 쓰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이렇게 V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희가 진짜 원하는 다이오드의 역할은 뭐냐면요. 뭐 예전에 그 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이런 벽에서 나오는 이런 그 전압들은 얘는 계속 시간에 대해서 60Hz를 가지고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200 정확하게는 220이 얘 맥스가 아니라 아마 평균파였던 것 같은데 예 아닌가? 얘 아니 얘가 아마 220이었죠. 그래서 220V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이렇게 진동을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들 뭐 이런 랩탑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런 그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다들 내부에서는 다 그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이런 그러니까 이런 볼티지 소스를 사용한 게 아니라 계속 일정한 값이 나오는 그런 볼티지 소스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는 애를 저희는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alternating current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보통 이걸 AC라고 부르죠. AC 전압이 여기서 220V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그 전압은 저렇게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전압이 나오길 바라고 그래서 걔를 다르게 표현할 때는 다이렉트 커런트라는 표현을 쓰고 예, 커런트라고 하고 이거를 저희는 DC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력을 예, 뭐 이런 그 뭐 변전소라든지 아니면 발전소에서 나온 전압을 저희가 집까지 보낼 때는 보통은 계속 AC를 사용해가지고 집까지 보냈는데 얘를 실제로 제가 디바이스로 그러니까 사용할 때, 예, 뭐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뭐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AC를 원하지 않고 보통 DC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AC를 DC로 바꿔주는 역할을 보통은 저희는 정류를 한다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런데 정류를 할 때 꽤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뭐 이런 간단한 그 저항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아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정말 초등학교 때 처음 뭐 할 때 전기대에서 배울 때 쓰는 전구의 경우에는 걔는 사실 전압을 뭐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걔는 그 저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보통 그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바꿔 한다고 해서 뭐 불이 안 들어오거나 그러지 않는데 뭐 요즘에 사용하는 예, 대부분의 전기기구들은 전압의 방향을 그러니까 부호를 바꿔버리면 원래 플러스를 가야 되는 쪽에다 반대로 더 낮은 전압을 가하면 대부분 터지죠. 예, 터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예, 죽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근데 문제는 저희가 전해주는 이런 전압들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얘를 제가 이렇게 바꿔주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런 애의 전압이 나올 때 전압이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복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그 그라운드 0V에 잡혀 있을 때 그때 얘가 플러스로 올라갔을 때만 전류를 흘려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흘렀을 때는 전류를 안 흘려주게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저희는 다이오드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가 그 전압이 플러스일 때는 마치 이게 쇼트가 된 것처럼 전류를 흘려주고요. 그 대신에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완전히 여기가 그 전선이 끊긴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길 바라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런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다이오드라는 디바이스를 생각을 했을 때 얘가 해주는 역할을 뭐라고 기대하면 뭐라고 이거를 이 IV 커브에다 표현을 하냐면 전압이 마이너스 쪽일 때는 그때는 전류가 안 흐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쪽에서는 계속 0에 붙어 있다가 전압이 0V보다 커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의 아무 전류나 흐를 수 있게. 뭐 여기서는 표현이 그냥 무한대라고 돼 있지만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한마디로 전선하고 똑같은 역할. 그냥 그러니까 전압을 전혀 가하지 않더라도 전류가 무작정 잘 흐르는 그런 상태를 저희는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란 그 다이오드라고 하는 애는 보통은 저희가 수학적인 모델로는 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런 형태를 원하는데 실질적인 다이오드는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다이오드의 그 전압과 전류의 공식은 뭐 이런 식의 익스포넨셜 함수처럼 나타나서 걔를 플러스를 해보면은 V가 0일 때는 그럴 경우엔 익스포넨셜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이 돼서 정확하게 요 지점을 찍게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가 되면은 익스포넨셜 함수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쫙 늘어나죠. 저게 일반적인 그 다이오드의 실제 그 행동이긴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가면은 저희는 여전히 얘가 완전히 0볼트이길 바라지만 완전히 그러지 않고 아주 작은 전류는 흐르긴 합니다. 예, 근데 뭐 저 정도는 거의 뭐 측정이 안 되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측정이 안 되는 정도 수준의 되게 작은 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를 그냥 완전히 얘가 열렸다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끊겨 있는 그런 것처럼 그냥 해석을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제일 현실에 가까운 IB 커브고 저희가 원하는 애는 요런데, 예, 근데 요런 식으로 익스포넨셜 함수만 써도 사실은 이거 계산하는 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은 얘를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계산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뭐 이게 전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뭐 진짜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정도 되게 작은 전류 흐를 때는 거의 전류 안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신경을 쓸 만한 전류가 흐르는 지점이 어디 정도인지를 그냥 보통 계산을 해보고 아니면 측정을 해보면 한 뭐 0.6에서 0.7V 정도라고 보통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그러니까 진짜 다이오드는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저희가 보통 모델링을 할 때 완전히 욕이 아니면은 그럼 그거보다 좀 더 현실에 가까운 다이오드는 보통 모델링을 어떻게 하냐면 0.7V를 기준으로 걔보다 작을 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 디바이스 그 다음에 0.7V보다 클 때는 그 아무 전류나 흐르는 완전히 그 전선으로 대체된 그런 상황으로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할 만한 게 그 다이오드가 물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벽에서 나오는 AC를 DC로 정리하는데 당연히 중요한데 만약에 제가 한 10년 전 아니면 20년 전 수업을 하고 있다면 뭐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다이오드를 그래도 뭐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예, 그런 상황일 텐데 사실은 요즘에는 다이오드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데 그게 어딘지 아시나요? 예, LED. LED가 뭐의 약자죠? 거기 나와 있는데 뭐라고 돼 있죠? 예,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예요. 다이오드예요. 예. 예.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가 전구는 저희가 걔는 저항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거기다가는 제가 전압을 플러스를 이렇게 되고 있거나 마이너스를 이렇게 반대로 건다고 해서 뭐 빛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터지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그러니까 이런 저항에다가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저항이면은 얘는 뭐 전류를 이렇게 흘리든 이렇게 흘리든 그냥 여전히 얘가 열을 내고 그다음에 그게 만드는 열 때문에 얘가 그러니까 전구가 보통은 빛을 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해요. 예, 그런데 다이오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이오드는 얘가 방향을 가지고 있기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다가 제가 플러스 방향을 걸어줘야지만 빛이 나오고 마이너스 방향을 걸어주면은 그 최악의 경우에 그냥 터져요. 예, 그냥 죽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것도 일단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저희가 전구는 아까 보면은 얘가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여기에 흐르는 뭐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압을 작게 하면은 그러면은 전류가 적게 흘러서 그래서 전체적인 파워 그러니까 P가 보통 V 곱하기 I니까 그래서 얘네의 그 곱이 뭐 작은 값이지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래도 그 빛을 내거든요. 약하지만. 그리고 저희가 보통 전압을 키우면은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파워가 점점 뭐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할 테니까. 왜냐면 전류도 전압에 비례하니까. 예, 그래서 걔는 그냥 한 제곱에 비례해서 밝기가 커지는데 다이오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LED는 달라요. LED는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얘가 정확하게 뭐 이거에 더 가깝다고 했지만 걔를 보통 모델링할 때 이렇게 보통 모델링해서 거의 전류가 안 흐르다 갑자기 흐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스레시홀드 근처까지 가야지 그때부터 빛이 나오고요. 작을 때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그냥
안 나온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냥 그 뭐지? 예, 전류가 거의 그 0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재밌는 특징이 얘는 그러면 아까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볼티지를 올리면은 그런 볼티지랑 전류랑 같이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 가해주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비례해서 밝아지는데 LED는 그렇게 되지 않고 LED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요거를 아주 극단적으로 모델링을 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요 라인이 나타내는 거는 뭐 예를 들면 0.7V 예,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LED는 다이오드긴 한데 걔의 요 전개 값은 0.7V보다는 약간 좀 다른 값이 설정되는데 왜냐면 그거는 빛을 내는 거고 얘는 그냥 저희가 정류작용만 하는 거라서 예,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나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러니까 그게 빛의 색깔에 따라도 달라요. 이게 얼만큼의 전압이 달라지는지는.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예를 들면 얘를 이렇게 그 여기다 제가 어떤 전류를 막 흘리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할 때 전압은 아니 그러니까 전구는 그 가해주는 전압 또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했는데 그 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여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옆에 걸려 있는 그 전압이 같이 증가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요게 거의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전압은 일정하게 거의 0.7V가 걸리는데 전류는 아무 값이나 가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기다 전류 많이 흘리면 전류는 그만큼 흐르는데 그런데 전압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이오드는 약간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오드뿐만 아니라 LED는 그냥 여기에 거의 고정적인 전압이 걸려 있다고 봐야 되고 대신에 아무 전류나 흘릴 수 있게 이렇게 보통은 저희는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제가 빛을 더 밝게 그러니까 LED 빛을 밝게 하고 싶으면 전압을 증가한다고 도움되지 않고 그러니까 전압을 증가시킬 방법도 없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얘가 거의 여기에 그 세츄레이션 된 것처럼 거의 고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저희는 전류를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이오드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러니까 LED는 전류의 양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런 디바이스다라고 약간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 일상생활에서 아마 그런 거를 거의 생각을 안 하고 하실 텐데 요즘에는 LED로 라이트이 많이 바뀌었죠. 예, 물론 여기는 아직 형광등이긴 한데 예, 그래서 걔네들의 작동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예,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 방금 전에 오히려 약간 다이오드처럼 막 그러니까 좀 더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모델링할 그 뭐 볼티지 소스라든지 이런 애들은 IV 커브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단순합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전히 감이 안 올 거라서 예, 약간 좀 그 허공에다 대고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그래도 예, 한번 설명을 해보면 예, 사실 이거는 나중에 뒤에 회로를 훨씬 해석을 많이 하다 보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그 이해가 될 텐데 제가 볼티지 소스라고 하는 거는 얘를 마치 그 건전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1.5V를 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은 물론 얘가 1.5V라는 이 값이 어느 정도 결정을 해주지만 그 다음에 결정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얼마나 큰 저항이 가해졌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때마다 이 전류가 달라지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얘는 그 V는 IR 또는 I는 R분의 V 뭐 이 관계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V를 만약 고정했으면 그러면은 저항의 값에 따라서 전류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볼티지 소스에 대한 IV 커브를 그릴 때는 그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볼티지 값은 전류 값이 어떤 값을 가지더라도 항상 일정하니까 사실 이런 식의 커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냥 선이 그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선만 보면 약간 좀 처음에 저게 무슨 그러니까 가로 세로 간의 관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만 그어서 좀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저게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아주 이상적인 볼티지 소스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얼마만큼의 전류를 요구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다 그 핸들할 수 있는 케이퍼빌리티가 있어야 되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볼티지 소스가 그 마이너스의 전류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뭐 그 볼티지 소스를 가지고 있으면 전류가
여기 플러스 쪽에서 이 나가는 방향으로 보통 흐른다고 했지만,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게 일반적인 저희의 경험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아이디어란 이런 볼티지 소스는 반대로 전류가 흘러 들어온다 하더라도 계속 1.5V라는 걸 유지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럼 진짜 이런 디바이스가 있느냐 했을 때 아주 일반적인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만들 수는 있는데 되게 어렵긴 한데, 근데 저희가 그 회로를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 해석하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는 얘는 볼티지 소스처럼 행동한다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거든요. 그때는 여기에 플러스 전압이 걸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전류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전히 그거를 약간 수학적인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커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는 잘 볼 일이 없긴 하지만, 저희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배터리는 그 볼티지 소스에 가깝거든요. 왜냐면 걔는 출력 전압이 1.5V라고 딱 보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데 뭐 실험실이나 그럴 때는 저희가 또 사용하는 또 다른 소스는 커런트 소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 제가 어떤 특정한 양의 전류를 흘리겠다고 딱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값은 그냥 얘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사실은 아까 요 관계를 또다시 따라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전류의 최대 출력을, 최대 출력이 아니라 그냥 출력을 1A로 설정을 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여기에 저항을 얼마나 다냐에 따라서 여기 전체에 걸리는 그 볼티지, 그러니까 전압 값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런트 소스가 실제로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만약에 제가 여기 1A를 흘리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그 저항이 1ohm이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1A,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1A 곱하기 1ohm 해가지고 1V가 돼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제가 1000ohm 또는 다르게는 1kΩ이라고 쓰죠. 1kΩ을 해주면 그럼 여기에 1000V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A가 1kΩ을 지나갈 때 여기는 1000V.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봐도 저희가 어떤 이런 뭐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이런 장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라는 장치가 있는데 얘가 1000V의 전압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1000V 되게 큰 전압인 거 아시죠? 저희가 이런 거 그 벽에 220V 재가지고 감전되면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인데 1000V는 훨씬 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저희는 그냥 아이디어란 그런 커런트 소스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커런트 소스는 그러니까 실제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 또는 자기가 실제로 요만큼의 전압을 만들어내서 여기를 그 보통은 드라이브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드라이브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전압을 요구하더라도 얘는 다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보통은 그 커런트 소스의 리퀘어먼트고요. 그래서 저희가 커런트 소스의 IV 커브를 굳이 그린다면 그럼 어떠한 전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항상 똑같은 전류 값이 나오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는 여기다 마이너스 전압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커런트는 이쪽 방향으로 1A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예, 그런 그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커런트 소스의 IV 커브를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로 제가 여기다 표시한 거는 딴 게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제가 컨벤션을 만약에 여기다가 그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제가 플러스 전류로 잡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요 밑에서, 그러니까 요 커런트 소스는 얘는 밑에서 위로 흐르게끔 예, 그런 그 값을 제가 그러니까 물론 이 I 값을 얼마로 설정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저 값을 그냥 플러스 값으로 가정을 했을 때 예, 그럴 때 그 얘는 실제로 이렇게 흐르지만 우리가 여기서의 I의 부호는 이쪽으로 흐르는 걸 플러스로 잡기로 했으니까, 그럼 실제로 그 얘는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저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 있나요? 뭐 오히려 약간 뭐 회로 같은 거 아는 학생들은 진짜로 저런 커런트 소스가 있냐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짜로 제가 원하는 커런트 설정하면은 그만큼만 딱 나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뒤에서 모델링할
어떤 스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뭐 증폭기 같은 거, 걔네들은 약간 아이디어란 커런트 소스로 오히려 모델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예. 근데 그게 무조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LED로 돼 있는 전등 같은 거, 다이얼 같은 거 돌려가지고 밝기 조절하잖아요. 그때 결국 하는 게 뭐냐면 커런트를 조정하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아까 다이오드 같은 경우에는 밝기를 결정하는 게 전압이 아니라 전류의 양이라고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다이얼을 돌릴 때 실제로 하는 거는 그 다이오드에 들어가는 커런트의 양을 조정하는 것이고, 걔가 한마디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펙티브하게 이런 그 커런트 소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많이 쓰는 이거는 터미널레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냥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회로를 해석하면서 어떤 회로가 쇼트 서킷이다라고 표현할 때, 쇼트 서킷이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지점에 이렇게 그냥 정말 아이디어란 전선이 연결돼 있다 할 때 저거를 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물론 감전되는 경우는 없어야겠지만, 예, 감전이 되는, 그러니까 물론 예, 사람이 감전됐을 때 쇼트가 됐다고 표현은 잘 안 하는데, 그 저희가 회로를 잔뜩 설계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다가 분명히 어떤 원하는 전압을 가하면은 그러면 원하는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출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 예, 그럴 경우엔 뭐 많은 경우가 출력 부분에 서로 쇼트가 돼가지고 서로 저렇게 뭐 원하지 않는 무슨 전선 같은 게, 그러니까 진짜 전선을 누가 연결해 놓은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뭐 나중에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도체가 어딘가 있어가지고 그 도체를 통해서 이게 전류가 흐르고 있다. 예, 그런 경우를 보통 저희는 쇼트됐다라고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래서 뭐 쇼트되면 잘못하면은 감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희가 예, 원하지 않는 양만큼의 커런트가 흐르는 거. 예. 그리고 예, 그럴 경우에 굳이 이거의 IV 커브를 그린다면은 얘는 그 전선이니까 전선은 아무 커런트나 흘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얘는 전선 자체는 저항이 아이디어란 전선은 저희는 저항이 0으로 보니까, 그러면 이 그 오음의 법칙에 따라서 저항이 0이니까 그 전류가 어떤 값을 취하더라도 항상 그 전압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임의의 전류에 대해서 항상 얘는 0볼트의 그 전압을 가진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쇼트의 반대 표현으로 저희는 보통 얘기하는 건 오픈 서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예, 저건 뭐냐면 뭐 말 그대로 여기가 열려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일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전선이 두 개가 원래는 연결돼야 되는데 스위치라는 게 전선을 연결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열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니까 이 스위치를 닫아준 거를 뭐 그거는 일종의 쇼트 서킷이 된 거고, 그다음에 얘를 열어준 거를 저희는 오픈 서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두 개의 전선이 끊어져 있는 경우를 오픈 서킷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에 이렇게 전선이 끊어졌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전류가 못 흐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렇게 오픈이 돼 있을 때 요 두 개의 그 플러스 터미널하고 마이너스 터미널에 뭐 아무리 높은 전압을 가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이에는 전류가 안 흐르니까, 제가 그 상황을 굳이 예, 표현을 한다면 임의의 전압에 대해서 전류는 항상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단순한 개념인데, 나중에 실제로 이게 회로 어널리시스 할 때 들어가면은 여전히 이거의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저희가 그 회로를 중간에 그러니까 뭐 가위로 자르든지 뭐 어떻게든 잘랐다. 예, 그러면은 그때 전압은 여전히 그 끝에 존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류는 무조건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 끊어져 있는데 흐를 방법은 없거든요. 물론 아주 극단적인 경우 뭐 번개가 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브렉다운이 일어났다고 할 때는, 그럴 때는 뭐 스파크 같은 게 탁 튀면서 잠깐 저기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예, 보통은 이렇게 그런 가정은 여기 회로 분석할 때는 예, 그러니까 고려를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예, 그냥 그때는 무조건 0이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류는 0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게 아주 기본적인 그 전기 회로의 그런 그냥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한 몇 시간 동안 저희가 할 내용은 예, 챕터 2와 챕터 3에 있는 내용을 약간 뭐 순서를 좀 복합적으로 섞어가면서 할 예정인데,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은 저희가 제일 먼저 시작할 건 키르이호프의 법칙이라고 해서 아마 예전에 한 번씩 이상은 다 봤을 거로 가정을 하는데, 키르이호프의 전류의 법칙이 있고 그다음에 키르이호프의 전압에 대한 법칙이 있어서 일단 요거를 먼저 오늘은 요것만 그냥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얘들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회로의, 그러니까 복잡한 회로를 분석하는지, 물론 이거를 그리고 이걸 제가 보통 그냥 간단하게 KCL, KVL이라고 그냥 약자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KCL이나 KVL을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복잡한 회로도 분석할 수 있는데 아마 좀만 지나도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이거 대신에 훨씬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인 많은 방법들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을 제가 소개하는 걸로 그 앞으로 한 몇 시간을 좀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앞에보다 어느 정도 비슷한 표현들을 쓰긴 했지만 그 용어를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이런 임의의 엘리먼트, 아까 얘기했던 저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이오드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자들이 있을 텐데, 그런 소자들의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그 두 개의 이런 그 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을 터미널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플러스 터미널, 마이너스 터미널 뭐 그렇게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터미널들을 모아서 저희는 포트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컴퓨터에서 포트란 말을 제일 많이 듣는 게 어디죠? USB 포트란 표현이 쓰죠. 그래서 실제로 USB 포트도 거기 보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요즘엔 뭐 USB-C 가면은 저기에 전선이 되게 많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제일 단순한 사각형의 저렇게 생긴 애도 있죠. 저기 보면은 그 안에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전극이 이렇게 딱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그 다음에 뭐 요즘엔 USB 그 B는 거의 보기가 어렵긴 한데 뭐를 보더라도 사실은 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예? 아니요. 예. 여기에 4개의 실제로 전극이 있고, 그 중에 밖에 2개는 얘는 파워를 공급해준다. 그래서 요즘에 그러니까 좀 버전, 그러니까 표준이 막 복잡해지면서 좀 달라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USB는 5V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그라운드고, 그 다음에 여기에 5V의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2개의 라인은 뭐 D 플러스 D 마이너스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디퍼런셜 시그널을 나타내는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을 하고, 결국에 얘가 해주는 거는 신호를 나타내는 선입니다. 근데 신호는 원래는 뭐 와이어 하나로만 할 수도 있긴 한데 하나로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저렇게 2개의 와이어를 같이 페어로 보통은 보내는 입장입니다. 근데 뭐 여기서는 일단 터미널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터미널이 있을 때 걔네들을 그냥 포트라고 부른다. 그러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런 식의 임의의 어떤 회로가 주어지면은 여기서도 저희가 몇 가지 이름을 부를 텐데, 뭐 대부분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소자 또는 엘리먼트라고 부르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노드라고 부르면은 노드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제가 저항이 서로 막 이렇게 복잡하게 그러니까 그 전선으로 연결해 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그런 엘리먼트가 같이 만나는 위치, 그거를 보통 저희는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뭐 요런 엘리먼트랑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을, 그러니까 노드와 노드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는 보통 브랜치라고 부르죠. 그 브랜치 안에는 요런 엘리먼트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루프라고 하는 게 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걸 루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회로에 이런 루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데 왜 이런 걸 따로 정의를 하냐?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키르이호프의 그 전류에 대한 법칙은 결국에 그 회로 안에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다 찾아서 각각의 노드들마다 다 그 키르이호프의 전류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고요. 그에 비해서 키르이호프의 그 전압의 법칙은 모든 이 안에 있는 루프를 다 찾아가지고 루프마다 다 저희가 그 법칙을 적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뭐가 루프고 뭐가 노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많이 헷갈려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한 4개의 엘리먼트가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처음에 A와 D가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만난 것 같고, 그 다음에 B와 C가 서로 만난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안에 노드가 2개 아니냐라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얘들은 사실은 정기적으로는 다 그냥 도체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도체로 연결된 애들은 걔네들은 전압도 같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저희는 그러니까 같은 전압을 가지는 그런 포인트들은 걔는 저희는 하나의 노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요거를 다른 애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은 좀 그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예, 이런 애들은 정기적으로는 그냥 다 하나의 노드에 연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희가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보통 얘기할 때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뭐 딴 게 아니라 뭐 아무리 복잡한 물론 저 회로는 그렇게 복잡한 회로는 아닌데 뭐 저런 식의 어떤 복잡한 어떤 그 그 와이어들이 연결돼 있고 뭐 그런 구조가 있으면 예를 들면은 뭐 제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할 때 그때 저희가 보통 키르호프의 그 전압 법칙을 적용하는 거는 여기에 하나의 루프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루프가 있고 여기에 하나의 루프가 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다 저 법칙을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저 법칙을 적용할 때도 저희가 몇 가지 사용하는 약간 컨벤션 그런 게 있는 게 일단 제가 그러니까 보통은 요런 각각의 그러니까 요런 점들을 아까 노드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얘네들의 노드를 뭐 알파벳으로 A, B, C, 뭐 D 뭐 이런 식으로 이게 4개의 노드를 찾아서 이렇게 보통은 뭐 알파벳 같은 걸로 이름을 붙여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여기에 이 루프를 돌면서 그러면은 결국에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계속하고 그다음 오늘도 시작할 때 잠깐 서머리했던 이런 루프가 있으면은 여기를 돌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전압을 더해야 된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그 전압을 더할 때 보통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요점과 요점 사이에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은 저희가 보통 어떻게 나타내면 VAC라고 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VCA 예. 일단은 시작하는 점에서 VCA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그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압인 제가 이게 갑자기 헷갈렸는데 VAC 예. 보통은 저희가 요렇게 앞에 그러니까 요렇게 알파벳 2개를 쓸 때 제가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그러니까 VAB가 나타내는 전압은 요 뒤에 있는 값, 그러니까 B에 대해서 얘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그 차이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VAB라는 거는 만약에 VAB가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는 요 지점에 비해서 요 지점이 더 플러스 값의 전압을 갖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도 저희가 VBC 뭐 이런 식으로 더해가지고 얘네들의 제가 C에 대해서 B의 전압을 플러스라고 정의했을 때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되겠죠. VAB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VBC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의 전압, 그다음에 여기의 전압과 그다음에 요 지점에서의 전압.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여기를 마이너스 여기를 플러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C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전압은 VCA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를 더 낮다라고 가정을 하고 일단은 그다음에 여기가 더 높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키르호프 법칙의 경우에는 요거를 한 바퀴 삥 돌 때 저희가 처음에 원래 얘네들에 대해서 계속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부호를 결정했으면은 그러면은 전압을 더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요걸 삥 도는데 플러스를 먼저 만나면 그럼 그때는 여기다 플러스
VCA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컨벤션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 만날 때도 플러스를 해주고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다 이렇게 플러스를 해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 컨벤션을 여기를 마이너스로 하고 여기를 플러스로 하겠다. 그럼 보통은 저희가 표기법도 좀 다르게 쓰는 게 그러면 제가 얘에 비해서 얘가 얼마나 높은지를 따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VCB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더할 때는 그때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플러스를 적용하는데 여기 만났을 때 마이너스를 먼저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VCB 이런 식으로 더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룰이 약간은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를 그냥 거의 기계적으로 그냥 제일 처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마다 그 거기에 해당되는 그 전압의 부호를 빨리 결정하고 그 다음에 걔네들의 전압에 대한 이름을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키르호프 법칙을 적용할 때는 뭐 이걸 삥 돌면서 플러스를 먼저 하면 플러스를 먼저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만나면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러면은 그냥 식이 하나가 세워지고요. 그러니까 회로가 처음에 보면은 약간 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그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럴 때는 그냥 수학 문제를 만들고 그냥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결과가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다 풀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해석을 하면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한데 푸는 과정에서 이거 부호가 어떻게 되지 막 고민하면은 그러면 사실 틀린 경우도 많고 풀기 어려운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식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걔를 그 기계적으로 수식을 풀다 보면은 그러면 오히려 답을 얻고 그걸 가지고 거꾸로 저희는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방금 전에 보여줬던 그 상황이 아까 얘기했던 이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죠. 결국엔 저희가 이걸 여기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루프를 돌 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이너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부분은 플러스를 해줘서 결국에는 얘들이 0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전류에 있는 회로들도 항상 여기서 올라갔다, 그러니까 요거 한 바퀴 돌면은 다시 0이 돼야 된다라는 게 그 키르호프의 전압에 대한 법칙이고요. 그에 비해서 또 저희가 배웠던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은 딴 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노드가 하나 주어졌다. 뭐 저기처럼 뭐 몇 개 뭐 이런 엘리먼트가 막 붙어 있고 근데 이쪽으로도 전류가 흐를 수 있고요. 그냥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할게요. IB라는 애가 있고 이쪽에서 IC라는 애가 이렇게 세 개의 전류가 뭐 제가 다 방향을 플러스 방향, 그러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 이쪽에서 오는 전류의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뭐 얘네들의 그 플러스의 방향을 어떻게 정의했는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 그 전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그 뭐 전하량 보전하고 약간은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여기에 한 1A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쪽으로 지금 한 0.7A가 나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쪽으로는 궁극적으로 0.3A가 나와야겠죠. 왜냐하면 1A를 했는데 얘네가 쪼개져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시 다르게 나타내면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여기로 들어오는 총 그 전류의 양의 합은 0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요 점으로 들어올 때 여기서 들어오는 거는 플러스 1A가 들어오지만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양은 제가 실제로는 이쪽으로 0.7A가 나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들어오는 양은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0.7A만큼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지금 0.3A가 흘러나간다고 했지만 얘로 들어오는 양은 그럼 얼마를 표현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0.3A가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의 합은 0이라고 저희가 이런 그냥 간단한 방정식을 세울 수 있으니까 일단 방정식을 세우면 그다음부터 그냥 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의 생각했던 개념은 딴 게 아니라 진짜로 커런트가 요렇게 이 방향으로 흐르든 요 방향으로 흐르든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각각의 전류들의 그 플러스 방향을 일단 이렇게 정의를 했으면은 그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을 그냥 그 수식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이런 방향으로 다 정의를 했다. 그러면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이어야 된다. 이 조건을 가지고 그냥 수식을 풀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얘의 플러스 방향을 요 아래 방향으로 제가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얘에서 들어오는 거는 그냥 플러스 IA를 쓰면 되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애는 플러스 B를 쓰면 플러스 IB를 쓰면 되지만 이쪽에서 들어오는 애는 얘로 나타내려면 플러스를 하면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제가 일단 플러스 방향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각각의 그 브랜치들마다 플러스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특정한 노드에 모두 다 들어오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 더하는 수식을 그 부호만 잘 맞춰서 써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냥 저희가 키르이호프의 그 전류의 법칙을 그냥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일종의 뭐 전하량 보존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시 정리를 해보면 뭐 말은 복잡하고 그냥 수식으로 쓰면은 좀 그 어색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 여기서 말하는 KVL은 예, 얘가 모든 루프에 대해서 전압을 다 더했을 때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들어오는 합 또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모두 들어오는 합을 계산해서 0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두 나가는 양을 합을 해가지고 0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그냥 저도 가끔씩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어떤 때는 얘가 그냥 더하는 그러니까 다 들어온 그러니까 막 회로에 대부분 다 들어오는 모양으로 돼 있으면 그럼 다 더하는 그러니까 들어오는 애의 합이 0으로 보통은 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 대부분의 방향들이 다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얘들을 플러스로 정했으면 보통 그럼 나가는 애들의 합은 0이다라고 보통 그냥 둘 중에 아무거나 그냥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인 룰이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아마 뭐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개념이고 예 그러긴 한데 한번 그냥 약간 연습하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좀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보이려는 건 딴 게 아니라 저희가 저기 그림과 같은 회로가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저희는 저 두 개의 저항이 합쳐져서 토탈 저항이 다른 값이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 전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요런 여기를 뭐 R1이라고 하고 여기를 R2라고 했을 때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저항이 서로 직렬로 연결되면 그러면 얘네 전체의 저항의 합은 얘 더하기 얘라는 거를 아마 옛날에 많이 배웠을 텐데 그거를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냥 증명을 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룰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그냥 요 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일단 엘리먼트들이 주어지면 걔네들의 각각에 대해서 얘네의 그 전압과 V1 그다음에 그러니까 전압들의 부호를 먼저 결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얘에 대해서 요 위를 그냥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정했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러면은 얘네들의 들어오는 전류에 대해서 얘네들의 플러스 방향을 또 결정하라 했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지나는 전류의 양을 제가 I1이라고 그러니까 정할 때 이쪽 방향을 보통 선택하라고 했던 게 이게 아까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오음의 법칙을 그냥 부호에 문제 없이 그냥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는 걸 보통 권했고 마찬가지로 얘에 대해서도 흐르는 전류의 양을 I2라고 하면은 이쪽 방향을 그 부호를 이렇게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 책에서는 지금 이 전압 그러니까 볼티지 소스에 나가는 전류의 그 플러스 방향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아, 아, 저 그림상으로는 요 밑에다 잡았는데 그 I0로 여기를 플러스로 잡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이 책에서는 보통 그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도 그 Associated Variable Convention을 주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이렇게 들어간다면 여기를 보통 플러스, 여기를 마이너스. 예, 보통은 이렇게 그냥 이 책에서는 잡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의 부호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 책에서의 그 컨벤션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책들 같은 게 보통 이거를 그냥 보통은 예, 여기를 보통 플러스로 잡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근데 뭘로 잡는지 자체는 사실은 아주 큰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해석할 때 그러니까 결과 다 그러니까 계산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면 볼티지 소스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럴 때 그때 약간 뭐 주의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이렇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엘리먼트에 대해서 볼티지의 부호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의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제가 먼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각각의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IV 릴레이션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관계식을 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항은 저희가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는 V1은 I1 곱하기 R1이라는 이 첫 번째 관계식을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V2는 I2 곱하기 R2라는 이런 오음의 법칙을 따른다는 걸 잘 알죠. 예, 그래서 이거를 쭉 적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얘에 대해서는 자, 얘는 그러니까 오음의 법칙은 안 따르죠. 왜냐면 이거는 볼티지 소스이기 때문에 예, 그 법칙은 아니고 근데 더 간단한 룰이 있는 게 얘는 그냥 그 볼티지 소스는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얘는 일정한 전압을 계속 내보내고 그때 나가는 전류의 양은 뭐든지 상관없다. 얼만큼의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얘가 내보내는 전압의 크기는 항상 V로 일정하다. 그게 볼티지 소스의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그림이 보면 되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림상으로는 진짜로 이 볼티지 소스는 여기보다는 여기에 더 높은 전압을 내보내는 그런 볼티지 소스를 적었습니다. 물론 이게 V가 제가 그냥 그 양수를 쓴다는 그냥 가정이긴 한데, 예. 근데 어쨌든, 예, 그냥 이게 만약 그 양수라면, 예, 그러면은 얘가 얘보다 더 높은 전압을 내보내는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요 엘리먼트에 대해서도 나머지 애들에 대해서 그 전압을 정의하듯이 얘에 대해서도 전압을 V0라고 정의를 또 하면서 그때는 또 사인 컨벤션을 얘를 여기를 플러스로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가 V0는 V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로 제가 예, 그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주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할 게 그 아까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제가 아까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은 뭐냐면 노드를 찾은 다음에 각각의 노드에서의 모두 들어오는 전류의 합이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식을 세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얘는 사실 뭐 노드가 정확하게 뭐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요 엘리먼트와 요 엘리먼트가 서로 만나는 지점, 여기를 노드 하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엘리먼트와 요 엘리먼트 만나는 여기를 또 하나의 그 노드로 볼 수 있고, 여기를 또 하나의, 그러니까 얘와 얘가 만나는 아무 지점이나 잡아서 여기를 노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에 대한 법칙을, 그러니까 그 키르요프의 전류 법칙을 적용해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점으로 들어오는 모든 전류의 합을 쓰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쪽 브랜치를 따라서 들어오는 전류는 얘를 가지고 나타내면은 얘는 플러스 I0가 되겠죠. 근데 요 노드에서 그러니까 요쪽에서 들어오는 요쪽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을 제가 얘를 이용해서 표시를 하면은 그럼 얘는 플러스 I1이 아니라 마이너스 I1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I1 하고 이거의 합이 0이라는 게 요 노드에서의 만족해야 될 KCL이고 마찬가지로 요 노드에서 바라보면요. 요 노드로 위에서 내려오는 전류의 양을 제가 표시를 하려면 그러면 그 아까 그 제가 그 모든 그 투터미널의 경우에는 제가 들어오는 전류의 양과 나가는 전류의 양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같다라는 가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는 항상 만족된다라고 하고 처음부터 예, 이 수업을 시작했으니까 그 얘기는 여기에 I1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I1만큼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요 노드 입장에서 이쪽 브랜치를 따라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제가 플러스 I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제가 이쪽 브랜치를 쫓아서 여기 들어오는 전류의 양을 표시를 하려면 그때는 I2의 플러스 방향을 제가 이쪽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얘로 들어오는 양을 표시를 하려면
플러스 I2가 아니라 마이너스 I2라고 적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한 그 KCL을 적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요 노드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적으려면 다시 요 방향으로 들어오는 전류의 양은 마이너스 I1이라고 마이너스 I0라고 적어야 될 거고, 반대로 요쪽 그 브랜치를 따라서 여기 노드로 들어오는 애는 얘는 아까 똑같은 그 이유에 의해서 여기 I2가 들어오면 여기도 플러스 I2만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그러니까 플러스만큼 I2가 들어오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이건 정말 쉬운 문제라서 뭐 사실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풀 수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KCL하고 KVL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그냥 제가 그냥 하나씩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예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KVL, 예, 키르호프의 그 볼티지 법칙은 이제는 여기에 루프가 몇 개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 루프는 그냥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요 루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해보면은 아까 제가 키르호프의 그 볼티지 법칙을 하는 방법은 어디 처음 어떤 특정 뭐 아무 데서나 시작해도 상관없는데 뭐 예를 들면 보통 밑에부터 많이 시작하니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를 쭉 따라가는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V0의 플러스 터미널을 먼저 만났죠. 그러면 얘는 제가 플러스 V0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쫓아서 이제 여기로 들어오는데 이제 V1을 만나는데 또 플러스를 만났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플러스 V1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가는데 또 V2의 플러스 터미널을 먼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플러스 V2 이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여기 있는 7개의 관계식을 그냥 다 동시에 만족하는 솔루션을 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그냥 저희가 전기 회로를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비효율적이죠? 이건 뭐 몇 개 안 되는데 엄청나게 뭐 7개의 방정식이 있다는 거는 7개의 변수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다 찾아야 되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아까 얘기한 다른 방법들을 좀 소개하는 건데 일단은 이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래도 얘는 간단하니까 한번 계속 풀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KCL,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KCL 요 세 개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관계식이 첫 번째로는 얘네가 빼기 0이니까 거꾸로 하면 이 관계가 존재하고요.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네가 0이니까 이 관계가 존재하고 마지막으로 얘 마이너스랑 얘 플러스의 합이 0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얘와 얘가 또 서로 같다. 해서 결론은 그냥 간단하죠. I0랑 I1이랑 I2는 같다. 얘네가 하나의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KCL을 통해서 그냥 확인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 그 다음에 또 아직 저희가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여기 세 개에 요거 네 개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면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가적 그러니까 요런 수식이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러니까 간단한 요런 그 방정식 요런 관계랑 그다음에 요런 애들이 주어졌을 때 그다음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이제 전류는 그냥 하나의 뭐 I0 아니면 그냥 얘네들을 통으로 제가 I라고 표시해야 될 텐데 요 I로 그냥 표시하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관계가 요거랑 요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하냐면 V0에다가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V0가 되고 그다음에 V1은 요건데 I1을 쓰는 대신에 그냥 대문자 I를 써도 같게 됐죠. 그래서 I 곱하기 R1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V2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또 I2를 집어넣는 대신에 그냥 그 대문자 I를 쓰면 되죠. 그래서 I 곱하기 R2 해서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구한 거는 뭐냐면 결국에 요거를 다시 써보면은 I 곱하기 R1 더하기
디바이더랑 그다음에 볼티지 드랍이라는 개념인데 그게 뭐냐면은 제가 지금 구한 거는 전체 여기 그럼 커런트가 얼마나 흐른지를 계산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수 있는 건 그럼 도대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전압의 차이는 얼마인지 거꾸로 V1이 얼마인지를 제가 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뭘 알고 있었냐면 V1은 그 I 곱하기 R1 예, 뭐 원래는 I sub 1이었겠지만 예, 제가 그냥 얘 같다는 걸 증명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증명이 아니라 이걸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리고 얘를 보면은 R1 R1 더하기 R2분의 R1 곱하기 V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전압은 V2는 얘도 I 곱하기 R2겠죠. 예, 그래서 얘를 해보면 R1 더하기 R2분의 R2 그래서 V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게 그냥 수식만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압과 얘가 가지고 있는 전압의 비율은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저항의 크기와 얘가 가진 저항의 크기의 비율에 의해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전체에 제가 가해준 전압을 V, 그러니까 예, 요만큼의 V라고 가했을 때 이 전압이 한쪽에만 걸리고 다른 쪽에는 안 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얘네가 전압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적절하게 나눠 가진 거죠. 근데 그 나눠 가지는 비율이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에 따라서 예, 결정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걸 저희는 보통 여기서 얘기하는 볼티지 디바이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큰 전압이 들어왔는데 걔를 뭐 몇 대 몇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회로를 저희는 볼티지 디바이더 회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강의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볼티지 드랍이라는 표현을 계속 쓸 거거든요. 근데 볼티지 드랍이라는 개념이 딴 게 아니라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를 들면 이 R1이라는 그 저항이 있을 때 여기 터미널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를 저는 볼티지 드랍이라고 부를 겁니다. 왜 드랍이라고 부르냐면 딴 게 아니라 저희가 보통 이거 KCR 같은 거 더할 때 여기 더하다가 뭐 사실 여기로 갈 때는 이게 그렇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여기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기 대비 여기가 볼티지가 그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볼티지 드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저항을 주고 그 저항의 그 저항 사이에 저항에서의 볼티지 드랍이 얼마냐라고 질문하는 거는 결국에는 여기 두 개 터미널 사이에 전압 차이가 얼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그 수업하다가 자주 사용하는 그 표현이 그 제가 V0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 V subscript 제로라고 읽어야 되는데 보통 영어식으로 읽을 때 V0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길고 그다음에 V sub 제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길어서 보통 사람들이 그 영어로 많이 표현할 때는 얘를 V 낫이라고 읽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어떤 학생이 제 수업을 듣고 이걸 왜 낫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NOT라고 부르냐 예,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 그 영어에서 낫이라는 게 뭐 영국식 표현으로는 0을 나타내는 그런 뜻이라서 예, 그래서 V 낫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면은 헷갈리지 말라고요. 그냥 V 제로를 제가 빨리 표현하려고 V 낫이라고 그냥 읽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요거는 제가 뭐 일일이 다 증명을 할 수도 그러니까 다 할 수도 있는데 방금 전에 따라갔던 그 룰을 이번에는 요런 회로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 커런트 소스가 있고 그다음에 그 두 개의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인데 이 경우에도 제가 방전했던 그 룰 그대로 처음에 각각의 그 소자에 따라서 이렇게 오음의 법칙 다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랑 요 밑에 있는 점에 대해서 그 죄송합니다. 예, 요 점에 대해서 제가 KCL 적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루프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각각의 루프에 대해서 이렇게 KVL 한 번씩 적용하면은 그러면 저희가 요런 그 6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방정식을 가지고 물론 여기까지 노드로 생각하면 7개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요. 근데 어차피 얘의 합이나 얘의 합이 똑같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냥 뭐 하나만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기서 보면은 V0와 V1은 같아야 되고 V1과 V2는 같아야 되니까 모든 전압의 크기는 같다는 뭐 그렇게 간단한 예,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요것과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 관계를
여기 KCL의 이 방정식에다 아까처럼 쭉 다 넣으면은 다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요 그 커런트 소스 입장에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저항의 합이 얼마냐를 계산했을 때 이펙티브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거꾸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은 그 일반화를 시키는 게 뭐냐면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저항의 역수를 보통은 컨덕스턴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저항이 이렇게 그 병렬로 연결돼 있을 때는 사실은 얘네들의 그냥 합을 계산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합을 계산하면 안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얘네들의 역수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얘네들의 그 컨덕턴스의 합은 각각의 컨덕턴스의 합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다 배운 내용들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의 경우에는 얘네들의 저항의 합은 모든 저항의 역수의 합이 전체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컨덕턴스로 표현하면 그냥 그러니까 병렬로 연결됐을 때 각각의 컨덕턴스의 합은 전체 저항의 컨덕턴스의 합과 같다. 라고 이렇게 그냥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